자, 페이지 57페이지 취득식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이렇게 피곤한 척을. 자, 취득세 취득식이 보세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공부했어요? 예?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까지 공부했죠? 그래서 선생님들 무조건 공부만 드립다 하지 말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꼭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라고요. 아셨죠? 지금 내가 뭐 공부하고 있는지 알고 하셔야지. 그 다음에 순서, 목차 이걸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해버리면 이게 좀 오래 걸리죠. 이게 선생님들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셨죠? 특히 절차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목차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아셨죠? 이렇게. 자,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을 공부할 거예요. 과세 대상 공부하고 납세무자 공부했으니까 이제 얼마 계산해야 돼? 얼마 내야 돼?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할 거예요? 세율. 요걸 공부할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뭐 곱하면 세율 하면 이게 산출 세액이 됩니다. 그러면들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느 당시 가입을 한다? 취득 당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뭐냐면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취득 당시라고 하는 건데 건설 공사가 돼서 언젠가 뭐가 되겠어요? 완성이 되면 이때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취득세는 그 취득가액에다가 2.8% 하면 되겠죠.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우리는 2.8%까지 이미 외웠다고요. 그럼 공사 원가만 구하면 되겠다. 공사에 들어가는 원가를 얼마로 해댈지만 구하면 되겠는데 자, 이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 건 뭐 건설 공사를 하면 노무비도 들고 재료비도 들겠지만 채무, 자기 자본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채무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채무도 들어가면 이건 뭐가 돼버려요? 이자, 비용이 나오죠. 맞죠? 아니, 내 돈만 갖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갖고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남의 돈 갖고 공사하면 무슨 비용도 들어요? 이자 비용도 드는데 이런 이자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런 이자 비용도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되죠. 이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공사 원가를 구할 수가 없겠지. 알겠죠? 이렇게 포함되는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설 자금 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건설 자금 이자는 어디에 포함한다? 건설 자금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여러분들 완성된 이후의 이자는 건설 자금 이자겠어요? 아니겠어요? 완성된 이후의 이자는 건설 자금 이자가 아니겠지. 그럼 포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완성의 시기를 사용 승인 시점으로 볼 거예요? 등기 시점으로 볼 거예요? 입지 시점으로 볼 거예요? 즉 뭐의 문제냐면 여러분들 취득 시기의 문제인 거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취득 시기. 취득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취득 시기가 정해져야지만 취득 가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확정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62페이지 가볼래요? 62페이지 잠깐만 가보면 책 제목이 뭐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뭐를 배우려고 하냐면 취득세, 과세 표준의 내용을 배우려고 해요. 근데 이 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 취득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뭐를 구해야지만
취득 시기를 구해야지만 뭐가 결정된다? 취득 가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발 이해하셨죠? 취득 시기. 그래서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 이 완성된 시점을 언제인지를 정해야지 취득 가액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저저번 주에 배울 때 재산세 배웠죠. 재산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판단되죠?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6월 1일이야. 즉 6월 1일 지나고 나서 완성됐어. 그럼 그해 재산세 납세는 있다 없다? 없지. 6월 1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뭐가 된다? 6월 1일이 아니야. 6월 1일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재산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 시기는 단순히 취득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누구한테 있는지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득 시기의 유무는 단순히 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이거는 재산세 납세 의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충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57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취득 시기를 공부할 거예요. 자, 취득세의 취득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뭐니 해도 이 유상승계 취득 시기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자주 나옵니다. 그 유상승계 취득 시기만 봐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취득률.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취득세는 가만히 보세요. 취득세는 무조건 얘만 그려놓고 공부하고 있죠. 예? 취득의 유형만 그려놓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항상 승계인지 원시인지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취득 시기, 세율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 그려놓고 공부하면 쉬워요. 이게. 자, 유상승계 취득 시기인데, 자,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유상승계 취득 시기는 잔금일이 원칙이겠어요? 등기 등록일이 원칙이겠어요?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겠죠. 왜요?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에요. 잔금 지급일이 원칙인데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이면 잔금일 갖고만 따져야 되는 게 원칙이야. 원칙은. 하지만 세법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대요. 등기의 추정력. 그러니까 등기가 되면 권리 변동이 있는 것이죠. 아셨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등기, 등록일. 그래서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무슨 날로 하는 거예요?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이라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그러면 잔금 지급일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어야 돼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어야 돼요? 예? 그렇죠.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이니까?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평택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가 하루에 한 건이에요? 두 건이에요? 더 많겠죠. 더 나가서 부동산만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자동차도 취득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거래되는 자동차도 한두 건이 아닐 거죠. 평택시장에 가서 세무 공무원 숫자 세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세는 취득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도 있고요, 자동차세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취득세의 취득가액만을, 취득 시기만을 판단하는 세무 공무원을 전담으로 둘 수는 없겠죠. 아셨죠? 그래서 법에서는 좀 양보해줬어. 어떻게 양보해줬냐면 이 잔금 지급일이
너무나도 명백한 무슨 취득이라면, 명백한 객관적 취득이라면 언제가 되고, 사실상의 잔금일로 보고, 만약에 객관적 취득이 아니라 그 외의 취득이라면 언제가 된다? 그 외의 취득이라면 계약서상의 잔금일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응?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됐다면 이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더 쉽게 그려보면 그냥 어떻게 그리면 되죠? 객관적 취득인지 그 외의 취득인지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늘 객관적 취득이면 무엇과 뭐만 비교하면 되죠? 객관적 취득이면 사실상의 잔금일과 등기일 중 무슨 날? 빠른 날이면 되고. 객관적 취득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객관적 취득이 아니면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비교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너무 간단해. 그냥 취득 시기 구할 때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객관적 취득이면 무엇과 뭐 비교하면 되고, 객관적 취득이면 사실상의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비교하면 되고, 객관적 취득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자, 그럼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을 보면, 일반적인 유상취득을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자, 근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날이다? 60일.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상 잔금일로 하는데 뭐가 먼저냐면 얘가 뭐가 되지 않았으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58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자, 괄호 2번에 객관적 취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뭐가 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됩니다. 괄호 4번 읽어볼게요. 괄호 4번 읽어보시면 위 잔금 지급일 또는 연부금 지급일에 불구하고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언제가 된다?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그래서 자, 기억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객관적이면 언제다?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객관적 취득이 아니면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핵심은 뭐죠? 결국은 객관적 취득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객관적 취득이면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고, 객관적 취득이 아니면 계약서상 잔금일과 지급일 중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니까 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객관적 취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거 결국 취득세 세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취득세 세율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게 객관적 취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객관적 취득은 외우셔야 돼요. 국, 수, 공, 판, 장이 있어요. 국은 뭐예요? 국가 등록부터 취득, 수, 수입에 의한 취득, 공, 공매에 의한 취득, 판, 판결문체 등 장,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 국수, 공판, 장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객관적이라 함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객관적이라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 취득은 이 5가지만이 있는 거예요. 객관적 5가지 뭐가 있다? 국수, 공판, 장이에요. 국은 뭐예요? 국가 등록부터 취득, 수, 수입에 의한 취득, 공, 공매에 의한 취득, 판, 판결문에 의한 취득, 장,
법인 장부의 연취득이다라는 거 아셨죠? 다만 여러분들 판결문 밑에 괄호 안에 이 말 있죠. 그래서 판결문 중 뭐는 제외된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뭐한다? 제외. 요거 밑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법인 장부인데요. 이 법인 장부는 여러분들 법인 장부를 말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 장부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법인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59페이지 기출 지문 보면 그 두 가지 문장 주의하시면 돼요. 기출 지문 두 가지 문장.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므로 그 이전에 뭐가 되었을 때는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도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키로 한다. OX, X. 아무리 객관적 취득이어도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 등록이 되었으면 언제가 된다?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키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뭐가 되지 않았어요? 명시되지 않아서 15일이 되는 날 뭐가 되었다면? 등기일이 있다면 그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맞죠? 자, 다시 한번요. 계약서당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취득시기로 본다. OX. 다시 한번 계약서당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OX. X. 원래는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로 가야 돼요. 60일이 경과된 날로 가야 돼요. 다만 그 전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전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일이 취득시가 되는 거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를 취득시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58페이지 잠시 여러분들 연부 취득 가볼래요? 여러분들 연부라고 하는 것은 할부예요. 할부인데 그 할부를 연 단위 지급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를 12조에 샀대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현대자동차가 유동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12조를 한 방에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매년 뭐 3조씩 주기로 했다. 매년 3조씩 주기로 했대요. 이렇게. 이런 취득을 무슨 취득을 한다? 연부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부도 분명히 유상 취득이거든요. 그럼 유상은 마지막 잔금 지급을 취득 시기로 받을 건데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 연부 취득 때는 언제로 보겠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각각 신고 납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한꺼번에 내지 말고 분산해서 내는데 미리 내달라는 거야. 아, 나야 부담이든 말든 나는 마지막에 내고 싶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연부 취득 때는 언제로 보겠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등기일이 있으면 그 중에서 빠진 날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등기를 해버렸어. 이전 등기를 했으면 아직 연부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를 보겠다? 그 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취득세를 그만큼 빨리 징수하겠다는 거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12조에 대한 취득세를 미리 걷고 싶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잔금일, 그 잔금일이 객관적이면 사실상, 객관적이 아니면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해야 되지만 연부 계약일 때만큼은 언제로 하겠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유상승계 취득이 가장 중요해요. 유상승계 취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요. 자, 상속일 때는 언제가 되죠? 상속 개시. 그래서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냥 대충 읽어보면 됩니다. 상속 개시이고 증여일 때는 언제예요? 증여 계약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가면 돼요.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의 해제가 있어요. 뭐 계약의 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계약의 해제 문제는 좀 나중에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계약의 해제 문제는. 자, 여러분들 원시 취득인데 자,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겠어요? 건축이죠. 이 건축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요. 또는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자, 일반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건축물에 언제가 된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하면 되고요. 사용 승인서입니다. 자, 무허가 할 때는 언제일 수밖에 없죠? 예? 아, 무허가인데 승인이란 말 떨어질 수가 없죠. 사지상의 사용일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근데 이게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언제가 된다?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무슨 날? 다음 날.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일 중 무슨 날이에요? 빠른 날. 여러분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만 한다면 우리 세법에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나오거든. 뒤돌아보지 말고 다음날 가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도시개발법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외 없어. 그냥 무조건 우리 세법 공부를 하다가 세법 공부를 하면서 도시개발법 나오잖아요. 그럼 언제예요? 다음날. 언제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나오잖아요. 뒤돌아보지 마. 그냥 언제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셨죠? 예외 없어.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건물의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개발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이 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허가받을 때는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5번 볼래요? 5번. 페이지 60페이지 5번.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이잖아요. 하셨습니까? 자, 보시면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하면서 조합원에서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 기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조합원이 조합에게 출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통은 토지를 출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들 조합이 조합원한테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응?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데 토지를 취득하는 건 토지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때 달라요. 이게 조합원용이라면 납세무가 없겠지.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누구 것이라면? 그렇죠. 일반 분양용이라면 조합이 납세무가 있어야겠죠.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때 일반 분양용에 대한 취득세 납세는 있는데 이게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라면 이때는 언제가 된다?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아셨죠? 이게 도종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라면 예? 도종법 나왔잖아요. 언제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여기 사용검사인데요. 사용검사인데 원칙적으로는 무슨 말 써야 되죠? 사용 승인서잖아요.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서의 말이 단어고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사용 승인서랑 똑같은 말이라고 말이에요. 원래는 이 말 쓰지 말고 이 말 써야지. 하지만 법이 무슨 법이니까? 주택법이니까. 건축법이 더 모법이 되는 법이 될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여기 사용 검사라는 말이 썼다고 해서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니고 이건 사용 승인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 말. 자,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뭐 눈여겨볼 건 아니고 골프 회원권 등 존속기간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할 때는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차량 등의 원시 취득, 여러분들 차량 등의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차량 등의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죠? 그러면 최초의 취득식은 언제겠어요? 인도받은 날 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셨죠? 재산권 분할,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 분할일 때는 등기, 등록일 취득식으로 보는 거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에 좀 표시해 주세요.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종류 변경인데 자 이런 지목 변경일 때는 언제가 된다?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 중 빠른 날로 하죠. 하지만 단 사실상 사용한 날이 있다면 언제로 한다?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라는 거. 그것까지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공부했어요? 취득 시기까지 공부했던 거 아시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페이지 62페이지에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 이 62페이지의 기출문제는 보면 기업번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거니까 객관적 취득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객관적 취득이 아니죠. 니은번은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어요. 니은번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으니까 뭐예요? 객관적 취득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기업번은 계약사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비교해야 되겠고 오케이? 니은번은 객관적 취득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비교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9월 30일과 11월 20일 날 9월 30일과 11월 18일 중 비교한 날로 해야 되겠고 니은번은 11월 20일과 11월 18일 중 둘 중 빠른 날로 비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없어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예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 이렇게 되면 되겠다. 페이지 62페이지 취득세 과세 표준 들어갑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취득세 과세 표준.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과세 대상 지나와서 납세 의무자 지나와서 과세 표준, 이제 과세 표준 공부하기 전에 취득 시기를 정해줘야지만 취득가액이 결정되고,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뭐를 배울 거다? 내용을 배울 거예요. 아셨죠? 취득세 과세 표준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공부할 때는요. 자, 첫 번째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느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읽어볼게요. 62페이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느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경우에는 연부 금액, 아까도 12조였지만 취득세 과표 연부 취득 때는 각 3조를 각각 취득세 과표로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연부 금액 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 뭐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다시 한번 유상일 때는 몇 프로? 4%. 그러니까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4%, 3%, 2.8, 2.3, 3.5, 2.8, 원시 취득 2%. 맞죠? 2.8. 간주 취득은? 2%. 간주 취득은 2%인데 어디에 2%겠어요? 증가한 가액의 2%겠지. 그러니까는 실질 취득에 대한 과표는 무슨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무슨 가액으로 하고? 증가한 가액으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의 세율, 증가한 가액의 세율 적으면 이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저는 무수라는 차를 좋아했어요. 근데 왜 무수 차를 제가 2번을 샀거든요. 근데 한 번은 거의 한 15년 전? 10년, 어쨌든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처음 이제 무수를 타고 다니다가 중국을 여행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중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차가 없어졌어. 차가 왜 없어졌냐면 무수차가 해외에서 인기가 좋았나 봐요. 자동차 전문 터리범이 창문을 깨고 그 차를 훔쳐간 거야. 중국 여행 갔다 오니까 차가 없어졌어. 그게. 그래가지고 친구가 차 판다고 하길래 제가 친구 차를 샀습니다. 차를. 얼마를 주고 샀냐면 실가가 500만 원을 줬어요. 550달러니까 500만 원만 그때 당시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친구한테 샀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고 제가 그걸 이전을 한번 하려고 그 시청에 가서 제가 실제로 이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갔더니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와야 된대요. 납부 영수증을 갖고 와야지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갖고 와야지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을 신고를 했는데 제가 신고를 얼마로 신고했냐면 5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왜 50만 원 했냐면 500만 원인데 50만 원 왜 신고했냐면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공무원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납부 영수증을 하나 건네주는데, 자, 자동차세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그런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이 시가 표준액은 흔히 말하는 우리는 공시가격이에요. 시가 표준액은 무슨 말인가? 무슨 가격이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이 한 300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셨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세 세율만 외우면 그냥 취득 가격에다가 세율만 때리면 취득세가 나오니까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물론 간단하긴 하지만 그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의 가액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 가액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액이 있고요? 신고 가액이 있고요. 실질 거래 가액이 있고요. 시가 표준액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금액 중에서 어느 금액으로 취득 가액을 정할 거야라는 거죠. 취득세 세율이 4%면 뭐래? 500의 4%인지 50의 4%인지 300의 4%인지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산출세액이 달라지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얼마로 할 거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가액의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유상취득일 때는요. 유상취득일 때는 원칙은 여러분들 원칙이 뭐겠어요? 실거래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특징이야. 취득세는 유상승계실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액이 원칙이다? 신고가액이 원칙이에요. 실질거래가액이 아님에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거래가액이 아니고 무슨 가액이 원칙이다? 신고가액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나 같은 놈 많겠죠. 맞죠? 많기 때문에 무슨 가액을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를 하는 이유는 뭐가 없거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어디에 미달돼요? 시가표준액에 미달 시에는 무슨 가로 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을 한다. 아셨죠? 이렇게. 다만 특례에 있어서는 반드시 살상가액을 한대요. 그래서 반드시 살상가액을 하는 경우가 무슨 취득이겠어요? 객관적 취득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사실상가액으로 한다는 의미가 뭐죠? 반드시 사실상가액을 한다는 의미는 어디에 미달되어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라고 해요. 시가표준액이 미달하여도 반드시 무슨 가액을 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보시면 취득가액 결정이 있고 1번 취득가액 결정은 유상승계 취득 시에는 원칙은 무슨 가액이다?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다만 특례적으로 사실상가액이죠. 오케이? 이렇게 사실상가액을 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뭐 배웠는지 아세요? 저번 주에 재산세 저번 주에 계산세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 쓸 때는 개인일 때는 원칙은 무슨 가액으로 하고 원칙은 신고가액으로 하고 어디에 미달되면 시가표준액이 미달되면 시가표준액이 됐었잖아요. 지금 법인일 때는 반드시 무슨 가액을 한다? 살상가액을 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하지만 뭐는 재산세는 그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무조건 무슨 가액을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를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안 믿는 눈치인데 안 믿는 눈치인데 여러분들 페이지 잠깐만 어디 갔다 오냐면 페이지 어디에요? 104페이지? 103페이지
페이지 103페이지 보면 거기 과세표준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늘 취득세는 개인이냐 법인에 따라서 신고가액인지 시가표준인지 사실상가액인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아셨죠?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아까 이제 두 번째 핵심이었던 객관적 취득이 중요하겠죠. 맞죠? 자, 객관적 취득 뭐가 있어요? 국, 수, 공, 판, 장이 있죠. 다시 한번요. 국은 뭐예요? 국가등부터 취득, 수, 수입에 의한 취득, 공, 공매에 의한 취득, 판, 판결에 의한 취득, 장,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이잖아요. 국수, 공판장. 그런데 6번에 보니까 한마디가 더 나와 있네. 맞죠? 6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따른 검증을 받은 경우 있을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국수공판장만 외웠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검증을 받은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를 객관적 취득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네는 취득가액을 무슨 가액으로 하겠다? 취득가액을 반드시 무슨 가액으로 하겠다? 사실상 가액으로 하겠다는 거. 취득가액을 무슨 가액으로 하겠다고요? 사실상 가액으로 하겠대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갑이 취득을 해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실질 거래가액이 3억인데 신고를 1억에 했어요.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뭐가 원칙이니까? 신고가액이 원칙이니까. 돼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양도할 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만일 5억이라면 양도세를 줄이려면 취득가액이 커야 되겠죠. 그럼 이 취득가액은 3억이에요? 1억이에요? 그러지 말고 갑이 나라면 갑이 나라면 3억이죠. 갑이 나라면 갑이 너라면 너라면 1억이에요? 우리 최순실도 아니고 나하고 너하고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하죠. 법대로. 법으로 하죠. 법은요, 여러분들 실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죠? 3억이 원칙이에요.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이런 이상한 나라였어요. 지금까지. 취득세는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양도세는 실가가 원칙이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됐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항상 요거를 일치시키자. 아셨죠? 그럼 이걸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신고를 실가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얘는 공인중개사법이었고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만들었죠.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 법률을 만들었죠. 무슨 제도로? 무슨 가액으로 신고하도록? 실가로 신고하도록. 그리고 너가 신고한 금액을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어딘가 표시가 돼야 돼. 그래서 무슨 법을 개정했어요? 등기법을 개정해서 무슨 가액 기재하도록 돼 있죠? 취득가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잖아요. 당신이 신고한 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가 실과임을 확인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등기부상에 뭐 하도록 돼 있어요? 기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너가 그렇게 신고해서 검증이 받으면 그 금액을 사실상 금액으로 무조건 의제하겠다는 거야. 그 금액이 사실상가액으로 의제가 되면 당신이 나중에 3억으로 딴소리 하더라도 그거 인정 안 하고 이 금액을 당신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무슨 가액으로 봐버리겠다? 사실상 가액으로 봐버릴 거고 이 사실상 가액으로 봐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그 금액을 뭘로 보겠다?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실질 거래가액을 1억으로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4억으로 신고해버리는 거야. 맞죠? 4억으로 신고해버리면 사실상가액이 되니까 이 금액이 뭐가 돼버려?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고가액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유행을 했고요. 요즘에는 실질 신고된 가액을 사실상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업계약서가 유행하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검증을 받은 경우는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보겠다? 사실상 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 사실상 가액으로 보겠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는 객관적 취득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객관적 취득이라는 단어는 없고 얘를 왜 객관적 취득이라고 하냐면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 임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객관적 취득이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방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시기도 언제가 돼야 되지? 취득 시기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봐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되 다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신고하여 안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여 검증이 받은 경우에는 이때만큼은 취득시기가 언제가 된다? 아까 사실상 잔금일로 하는 거는 국수공판장밖에 열거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시기는 언제가 된다?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다만 이런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첫 번째 뭐 있어요? 판결문 중 뭐가 있어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된다. 오케이? 두 번째 뭐예요? 검인계약서예요. 공정 증서상의 이렇게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재판 한번 안 받아보셨죠? 전 재판 한번 받아봤거든요. 재판장에 가면요, 판사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판사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에 뭐 한두 건 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수십 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들을 다 꿰뚫더라고요. 다 꿰뚫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혼나는 변호사들 되게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자기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오는 변호사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막 혼나요. 그것도 좀 준비도 안 하고 오냐고.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할 일 있으면 꼭 잘하는 변호사. 그러니까 명성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알고 증거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 와서 하는 변호사들 되게 많더라고요. 재판 가보면 이렇게.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되는데 뭐냐면 처음에 가자마자 서로 뭐 심리하면서 심의하면서 판단하지 않죠. 처음에 뭐 하라고 합니까? 그냥 화해하라고 하죠. 화해하라고 하면 합의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어. 그럼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합의 이루어진 내용을 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문서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합의 조서가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되면 뭐가 된다? 이게 판사가 인정을 해주면 그게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 합의서를 판사가 인정해주면 그게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지만 그 합의서에 있는 내용은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고 법원이 결정한 게 아니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합의에서 노출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객관성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그 법률적 효력은 인정하겠지만 그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국가가 법원이 결정한 게 아니야. 국가가 법원이 결정한 게 아니고 얘는 뭐가 된다? 얘는 그렇지. 국가 등에 제출된 문서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가 등에 제출된 문서로 확인되는 금액일 뿐이야. 제출된 문서이지 국가가 결정한 가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 취득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객관적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럼 여러분들 제외하겠다는 것은 이런 조소상의 가액이 무엇보다 크다면 시가표준액보다 크다면 뭐가 되지만 조소상의 가액이 되겠지만 그 금액이 어디에 미달되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면 무슨 가액이 된다? 시가표준액이 돼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취득세 과표하고 있는데 취득세 과세표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금 두 가지 배웠어.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거.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신고가액이 있을 수 있고 시가표준이 있을 수 있고 살상가액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중에서 어느 금액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살상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객관적 취득이라 하고 객관적 취득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국수 공판장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가 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검증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살상가액으로 하지만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겠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되겠다. 오케이? 좀 쉬었다가 나머지